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네. 한 주가 금방 갑니다. 그죠? 특히 요즘 대선 전국이라 바쁘죠. 네. 이번 주부터 첫 질문을 이걸로 이제 공통적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정치권에서 뜬 인물은 누구냐, 진 인물은 누구냐, 이거부터 해요. 먼저 뜬 인물. 원희룡. 좋은 거부터 해야 되니까. 원희룡. 원희룡. 네. 진 인물은 아직 언급하지 마시고. 네. 원희룡. 네. 4등인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컷오프에 들어갔다. 4등으로 보이죠. 그리고 컷오프에 애초에 제가 지난주에 황교안으로 예측하셨는데.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근데 의미는 크지 않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원희룡 지사가 됐다는 건 그 국민의힘 지지자와 당원들이 미래 세대, 그러니까 젊은 사람 넣고 싶은 심리, 그게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젊은 사람인가요? 그 중에 제일 젊은. 제일 젊은 후보는 하태경 후보였고요. 그러니까요. 원희룡 전 지사도 82학번이니까 나이가 우리 나이로 59인데. 그런 얘기를 하죠. 남원정 얘기를 하면서. 젊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그건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제가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딱 원희룡하고 바로 치고 나가시는 게 지난주에 그 황교안이 4등 할 거라는 거 틀린 거를 지금 만회해 보시려고 일부러 먼저. 아니, 그거 만회가 안 되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랑 내기 아닌 내기를 했는데요. 그 4명 중에 누가 들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전 사실 하태경 의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규 당원들도 많이 가입을 했고 이게 이제 표가 겹치지 않아야 되는데 아마 하태경 후보가 과거 이준석 대표랑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젊은 표 일부가 하태경 후보에게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원희룡 후보가 4등에 들어간 건 정말 놀라운 그래서 일이었다. 본인도 뜬 인물은 원희룡. 저도 원희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 일치를 보셨네. 네. 그럼 금주의 진 인물은? 진 인물은 너무 많은데 먼저 하시죠.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사람을 꼽아야 되나요? 그럼요. 검찰을 꼽으려고 했는데. 인물인데 인물. 인물. 아니, 저분이 자기 당이라 제가 할게요. 최재형. 최재형? 네. 검찰은 아니잖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보 아무튼 최민희 전 의원은 최재형. 네. 김병민 사실 우리 대변인은?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또 둘 다 뜬 인물은 원희룡, 진 인물은 최재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방금은 검찰로 바꾼 거예요? 예,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너무 얘기하면 짜고 들어온 것 같은. 검찰이라고 하는 건 이유는 뭐죠? 휴대전화 때문에요. 우리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휴대전화. 예,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유동규 씨가 던졌다는 휴대전화를 왜 못 구하느냐? 경찰이 고발 접수한 지 하루 만에 가져왔으니까. 검찰은 그동안 왜 못 찾아놨냐? 검찰이 아주 궁색한 모습에 처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진 인물, 인물은 아니지만 검찰을 꼽았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진짜 그건 뭐라고 표현해? 태산명동의 서일필. 서일필?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저 같은 당에서 분석하시기에. 저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최재형 원장을 사실 좀 많이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최재형 원장이 출마하게 되면 큰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고 또 초창기에는 높은 지지율이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국민들이 기대했던 모습들을 충족을 못 시켜줬죠. 최재형 원장에게 기대했던 건 과거랑은 다른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일단 선거가 시작되고 나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정치인들이랑 함께 정치를 하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못 보여줬죠. 그리고 그 최재형 원장의 지지율을 아마 고스란히 홍준표 후보가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존재감이 미미해졌는데 그러다 보니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때려치고 나와서 정치에 들어왔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조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분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 감사원장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정부와 다른 시각이 있다고 해서 임기를 마치지 않고 퇴직해서 야당으로 가서 석 달 만에 대권에 나오는 거는 정말 감사원장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저는 이분이 탈락하는 걸 보고 저한테는 김재윤 의원이 떠올랐습니다. 김재윤? 김재윤 의원. 스스로 목숨 끊었죠? 네. 제주 출신 의원이고. 네. 그분의 동기가
처음에 이분이 감사원장이 됐을 때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저런 분이 감사원장이 되냐. 자기 재판을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김재훈 전 의원의 재판 담당 판사였었죠. 예, 2심에서. 그래서 더 억울하게 했는데 예. 이분이 알고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일부 극우적까지 하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감사원장이 되냐며 비분관계했는데 이분이 감사원을 그만두고 대권에 나오는 걸 보고 너무나 정서적 네. 타격을 받아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했었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저는 사실 최재형 그 후보가 이제 대선에 뛰어든다라고 이야기가 처음 거론될 때 당시부터 사실 이런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하는 걸 전 이미 알았어요. 예측을 했어요. 그 이유를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건 이제 순전히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도 검찰총장 하다 옷 벗고 나오는 거고 이분은 감사원장 하다 옷 벗고 나오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윤석열 전 총장은 최순실 특검 때부터 대중들 사이에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역사가 우선 굉장히 길고요. 스토리가 많이 쌓여 있고요. 조국, 추미애 뭐 등등과의 그 치열한 과정 속에 이미 대중적 이미지나 인식의 그 기반의 폭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어찌 보면 좀 아는 사람만 아는 뭐 월성원전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뭐 산업통상부와 어디랑 어떤 각을 좀 세웠다. 이거는 그렇게 대중화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뭐 심지어는 전직 국회의장까지 이런 분이 하면 금방 집중될 거야. 전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 판단 능력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직 국회의장이 나중에 지지를 철회했잖아요. 철회했죠. 너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참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관용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사실 비슷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정치에 깊게 몸을 담고 있지만 제가 저희 가족이나 제 나이 또래 친구들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정치랑 전혀 무관한 두 개의 그럼요. 영역이 제 삶에 섞여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항상 여의도 정치권의 시각에만 빠져 있지 않으려고 정치에 그죠, 관심 그죠. 없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최재형이라는 인물을 모르는 경우가 몰라요.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거. 말하는 식자층에서는 저 사람이 살아왔던 미담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하면 잘할 거야라고 어느 정도 여론 형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한계에 봉착했다. 그리고 사실 최재형 원장이 좀 정말 심기일전에서 국민이 바라고 식자층이 바랬던 모습들을 잘 끌고 왔으면 저는 예. 4등 안에 들었을 거라고 봐요. 예. 중간에 캠프를 해체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정치의 쓴맛을 정말 제대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적 인식 기반이 취약한 데다 본인의 실력으로 그걸 돌파해내지도 못했다. 네. 한마디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 인지도가 낮고요. 그러니까요. 정치에서 선거에서는 저는 인지도가 50%를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인지도가 너무 낮았다. 두 번째는 정치, 그러니까 소위 대권 도전의 모멘텀이 너무 약했다.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도전도 전직 검찰총장이 임기 전에 나와서 도전한 걸 좋게 보는 쪽은 아닙니다. 그게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예, 안 예. 좋으니까요. 그러나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오랜 기간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강직한 검사로 시작해서. 인지되었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어쨌든 살아있는 맞아. 권력. 최순실 특검이 아니라 국정원 국정원 댓글부터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니까요, 그거를. 그렇죠. 검사들을 제가 잘 모르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쌓아온 인지도가 있고 강직한 검사 이미지가 있었다. 예. 그런데 이분은 사실 우리 그 제 딸 표현대로 하면 듣보잡 감사원장이신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근데 자, 이게 이제 그 정도 합시다. 뭐 이미 저 컷오프 당하신 분 우리가 네. 너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작된 김에 국민의힘 경선 얘기로 좀 더 이어가자면 이번 한 주는 국민의힘 경선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죠. 예. 김병민 대변인 맞습니다. 참 굉장히 힘든 한 주였죠. 정말. 뭐 임고망자에 뭐 무슨 뭐 무속 뭐에 뭐 무슨 스승 예. 얘기에 심지어 무슨 침 얘기에 뭐 고생했죠. 왕자 논란이 이제 지난주 우리 토요일 방송했을 때 그 예. 전날 있었던 금요일 토론회의 문제였고 토요일 이 방송 끝나고 나가 보니까 온통 뉴스가 도배돼서 그 그러게요. 주말이 참 힘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는 화요일에 국민의힘 경선 토론이 KBS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토론을 끌고 가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 전체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여기에 한 줄을 더 완전히 국민들의 눈밖에 나는 토론이 되는지가 결정되는데 예. 매우 안타깝게도 윤석열 후보를 어느 정도 좀 비판하는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 주셨던 그런 역술인 퀴즈 대회 같은 식으로 그러게요. 흘러갔고요. 오늘자를 비롯한 어제부터의 언론의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보면 국민의힘 야당이 대통령 경선이 이러고 있을 때냐라는 비판이 많아서 굉장히 가슴 무겁게 새기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4강 토론에서는 더 훨씬 정권 교체에 대한 비전들을 보여주는 정책 중심 토론회가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등장한 그 이슈 소재 자체가 좀 별로 그렇게 즐거운 소재들이 아니잖아요. 뭐 정치를 왕자, 희화화하고. 뭐 침 얘기는 또 뭐예요? 침 얘기는 이병환 씨라고 이미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 특정 신체 부위에 침을 놓는 전문가인데 이 사람을 아느냐고 유승민 후보가 물어봤고요.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관계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근데 나중에 당신이 6월 29일 이전에 행사장에 갔을 때 옆에 있었는데 네. 수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른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막 논란이 네. 증폭됐는데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왔던 한 분이 계세요. 예. 정세균 전 총리랑 가까웠던 분입니다. 근데 정세균 전 총리를 함께 모시고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분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주변에 가서 사진 찍는 정치인 거를 주변에 가서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늘 비춰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전화했던 내용들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얼마 전에 기사 보도가 나갔던 건 유승민 후보 옆에서도 사진 찍었지 이런 게 나갔고 또 여러 유명한 정치인 중심이 갔는데 알겠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역술인이나 이렇게 엮어가는 듯한 질문들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우선은 저는 언론에 대해서 이 부분은 묻고 싶은데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권 토론회에 왜 보수 정체성과 보수 시대 정신이 없냐 이걸 언론이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가장 아쉬운 대목이 그 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정말 그 무속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거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통 왕 뭐 게다가 이름이 정법 네. 뭐 그다음에 청운 뭐 이런 이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수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대목에서 2014년 국회 본회의 원내대표 연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누구죠? 그때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을 했는데 그때 그 단어들이 아직도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충격받아서. 원내대표 연설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찍혔는데 뭐 그거죠? 네, 그 연설이 따뜻한 보수, 그래요. 정의로운 보수, 중부담 중복지, 경제민주화 이걸 하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유승민 후보가 그런 중심으로 따뜻한 보수란 뭐냐, 정의로운 보수란 뭐냐, 중부당 중복지를 과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하게 만들 수 있느냐, 경제민주화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하겠다고 했다가 못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는 토론회여야 한다 앞으로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그 왕이나 점이나 뭐 청운이나 정법 이런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좀 등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선이 막판에 가면 갈수록 또 주자들 간의 감정 대립도 어쩔 수 없이 좀 생기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삿대질을 했네, 찔렀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국민의힘 지난 한 주는 뭐 국민적 평가가 별로 좋지 못하니까 다음 주는 좀 심기일전하는 경선구 구도가 좀 되길 바라고. 민주당 쪽은 이제 끝난다고 보세요? 결선 투표까지 안 간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 3차 슈퍼위크, 3차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74%가 넘었고 뭐 강제 ARS까지 합쳐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투표가 지금 74%거든요. 이 높은 투표율은 그 이낙연 캠프의 간절한 발행과는 달리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이 네거티브로 당과 민주당 후보 전체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그래서 결선 투표 없이 끝내겠다라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이미 표출되고 있다? 네. 네. 여기도 막판에 가니까 감정 대립들이 좀 쌓여서 그런지 어쩐지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 금도를 넘은 발언까지 나왔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등장하는데 바로 이제 그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 나온 인터뷰거든요. 잠깐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배임인 걸로 확정이 되면 어떤 후보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격이 되는 상황, 자격이 상실되는 상황, 그런 게 오면 민주당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당연하죠. 예. 지금 이 사안으로서는 배임 혐의가 확정이 되면은, 뭐 확정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 배임 혐의가 나오게 되면은 예. 검찰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보를 하지만은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여당의 후보가 법적 조치를 받았다. 예.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 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안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네, 여당의 후보가 법적 조치, 이게 서른 의원의 목소리인데 저희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고, 그리고 요 내용 중에 이제 법적 조치가 아니라 구속이란 두 글자도 등장을 했다는 거죠. 예, 그게 심각한 거죠. 등장을 했는데 이제 좀 그 와전됐다 뭐 이런 식의 또 해명이 있긴 있었고. 김병민 대표님. 그래요. 예, 그 아까 이제 이번 주 민주당이 경선에서 결선 투표 가냐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갈 거라는 건 거의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결선 투표 이유겠죠. 같은 당내의 30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후보가 확정되고 난 뒤에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근데 이미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가까웠던 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됐는데 여기에 배임에 대한 혐의까지 같이 정리가 돼 있고, 그렇다면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이겠는가? 윗선에 관한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 구속이 되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 아마 이런 얘기들을 예. 야당이 아닌 여권 내에서 진행되는데 이제 이낙연 후보 측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구속 같은 단어를 꺼내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문제 있으면 민주당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언급을 하거든요. 예. 저는 박용진 의원 얘기를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2019년 조국 사태 터졌을 때 그때 민주당 내에서 퍼스트 펭귄으로 조국에 대해서 선을 긋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박용진 의원이었거든요. 퍼스트 펭귄이 뭐예요? 제일 먼저 펭귄들이 용기 있게 용감하게 먼저 뛰어드는 펭귄. 바닷속으로. 바닷속으로. 왜냐하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힘들었던 때니까 알겠어요. 조금밖에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지금 저는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지점도 이런 과거의 조국 사태와 같이 유사한 기시감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전 의원. 조국 사태 얘기하는데 그때 조국을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사모펀드,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 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거는 다 무혐의잖아요. 그래서 뭐 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국민의힘의 패널이 예를 드는 사람이 서른과 박용진이라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이 둘에 대해서 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국민의힘 쪽 사람이 서른과 박용진을 언급하는 것. 것 자체가. 어허. 그러니까 지금은 경선 과정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중도를 겨냥해서 뭐 박용진 등 이런 말을 한다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건 똑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손준성이 지금 연관된 거 나왔어요. 예. 어떤 연관인지 모르지만. 예. 그리고 그건 직책상 총장의 손과 발이에요. 그러면 그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에 윤석열 후보가 관여돼 있고 구속된다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런데 민주당의 후보가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당 후보에 대해서 구속 운운할 때 경선 과정에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게다가 지금 여러 가지 제보가 있다.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 근데 왜 그거 공개 안 하세요? 지금 해서 끝내야지. 그래서 각종 음모론 중에 하나가 후보되고 나서 공개해서 더 극적인 효과를 꾀하겠다. 이런 음모론이 돌거든요. 그런데 그게 극적인 효과가 되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저렇게 하려면 명확한 근거, 예. 그 제보의 사실성 이런 예.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 저렇게 저런 단어를 냈다가 다시 또 걷어들였다가 그리고 후보는 이낙연 후보는 오늘 보니까 뭐 이 민주당이 낯설다, 뭐 대통령께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마지막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그냥 봐야겠죠. 혹시 이렇게 지금 뭐 금기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그런 얘기까지 등장한 상황으로 봐서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후보로 확정된 후에 완팀이 안 되고
당 내분 사태로 치닫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정치권 일각에서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일부는 희망사항일 테고 저는 원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된다고 생각 안 해요.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의 지금 조건이 과연 내부 분열로 말하자면 분당. 그건 정확히 얘기하면 이낙연 캠프 사람들이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예. 가거나 뭐 안철수 후보와 손잡거나 이런 얘기하는 예. 겁니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 왜냐하면 예. 이미 민주당은 당의 주인이 권리당원들이고 70만, 80만. 예. 그 사람들이 원팀을 요구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캠프에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렇죠. 의원들은 또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그분들이 탈당했을 나가서 때 다음번 총선에 내가 이길 수 있냐? 뭐 이런 미래가 거 따져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건상 원팀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경선 때는 시끌시끌 하다가 나중엔 다 그냥 하하하 하는 거다. 2017년 가기까지는 더 심했죠. 반문 정서가 더 심했어요. 저는 보세요? 대장동이 없으면 뭐 당연히 원팀이 될 거라고 봐요.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계속 대장동. 예,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변수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중에 가장 치열했던 대통령 경선은 2007년도 이명박 박근혜 경선 아닙니까? 그렇게 싸워도 결국은 당을 쪼개거나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 내부 투쟁에 나서는 모습들을 예. 가져가죠. 말씀 주셨던 정확히 그대로인데 2016년에서 17년 넘어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는 핵폭탄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우왕좌왕하면서 이 한 팀으로 섞일 수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오죠. 예, 그 예시를 정확히 보여줬거든요.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보다 훨씬 더 큰 강도로 이번 대장동 사건들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사항.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아니, 분석일 수도 있고. 똑같은 얘기로 예. 아까 최민희 전 의원은 뭐 가정법을 동원하자면 손준성 검사와의 관련성으로 윤석열 후보가 법적 조치를 당할 이 얘기는 왜 안 하느냐.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기로 치게 되면 핵폭탄에 대한 정도와 조그만 수류탄에 관한 정도의 핵폭탄 대 수류탄.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희망사항으로 보는 게 어떻게 그게 수류탄입니까? 더 큰 핵폭탄이지. 이거는 성남시라는 작은 지역의 개발 사업이고 근거도 없지만 손준성 검사와 나머지 검사 3명 같은 경우는 그 자체도 자료가 나왔지만 김웅 의원 녹취록이 나옴으로써 사실상 많은 부분이 사실로 픽스된 것이고 본인도 예. 아니라고 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러고 그 얘기는 있거든요. 조금 뒤에 더 할 겁니다. 뭐가 핵폭탄인지 갖고 지금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대장동과 고발 사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거는 후반부 토론에 또 안 다룰 수가 없으니까 다루도록 하고 지금 양당 경선 얘기한 김에 제가 두 분한테 이건 또 역시 많은 국민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쭉 이렇게 매주 보면서 갖게 되는 의구심 중에 하나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은 거의 뭐 5.5 대 4.5 어떨 땐 6 대 4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길 바랍니다. 쪽이 높게 나오죠. 네, 맞습니다. 대체로 그렇죠. 네. 근데 또 1대1 가상 대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윤석열, 뭐 이재명, 홍준표 이렇게 하면 이재명 쪽이 이기는 조사가 더 훨씬 많죠. 네, 그렇습니다. 훨씬 많다기보다는 여론조사 최근에. 결과 수치마다 글쎄요. 다르지만. 근데 네. 그쪽이 최근에 많아졌죠. 좀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두 분 다 정치권에 계신 전문가들이니까 네. 여론조사는 국민 민심인데 정권 교체 되기를 바라는 민심이 높은데 왜 1대1 구도를 해보면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 이게 뭐라고 봐야 돼요? 2012년 먼저 상황. 하세요. 예.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그때가 이랬습니다. 그랬나요? 그때도 정권 교체를 원하냐 그러면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55%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선 되게 희망적으로 보고 문재인 후보가 이길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수치를 썼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심층 조사를 해보면 뭐가 나왔냐면 박근혜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라고 믿는 분들이 20, 30%가 나오는 거예요. 이명박과 박근혜의 관계가 주류 비주류. 아하.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똑같이 이낙연 후보는 주류 중에 주류잖아요. 예. 최장수 국무총리의 그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권에서의 정권 교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민심이 좀 있다. 그런 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저는 부동산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것도 정확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공격이 계속 되겠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낙연 후보 등은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직격탄을 피해갈 수가 없고. 총리 재임 기간이 길었고. 그렇죠. 최장수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네. 여론조사를 읽는 법. 최민희 전 의원식 해석법이었고 김병민 대변인식 해석법은 최민희 의원님 얘기를 제가 한 3달 정도 전쯤까지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예,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이재명식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이걸 기저에 깔고요. 저는 4.7 보궐선거에 빗대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4.7 보궐선거 때도 당시 여권의 후보가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그리고 우리 쪽의 후보들이 있는데 같이 동등하게 놓고 1대1로 비교해보면 그렇게 높게 이기는 거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나왔어요. 어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지만 4.7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에 치러졌던 선거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기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국민의힘이 여러 후보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 중에는 든든하게 확고한 야당들도 있지만 여기에 50%가 넘는다는 건 중간에 한 20% 정도 되는 부동층들이 저는 그렇죠. 섞여 있다고 봐요. 평소 국민의힘 안 지지하던. 예. 근데 이 부동층들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고 화천대유고 너무 싫어서 다 바꾸고 싶은데 이쪽 사람들을 보니까 아유 문내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아직 못 믿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선거일이 다가와서 1대1 구도가 성립이 딱 되고 나면 결집한다. 그때는 100%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차선택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지켜보지 않았는가. 이게 제 분석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있잖아요. 50%가 50% 이상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데도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양자 대결에선 강세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인정했지만 제가 기층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5, 60대 여성들 만나보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죽어도 윤석열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걸 돌려놓을 수 있을까? 거부감. 네. 그래서 왜 후보 비토 수치가 있습니다. 인지도 그다음에 호감도 비호감도가 있는데 비호감도가 윤석열 후보가 더 높아요. 홍준표 수치로. 후보도 높아요? 높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홍준표 후보 수치가 정체됐거나 조금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대장동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는 그것뿐만 아니라 비호감도를 높일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장모 있죠. 안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자들 1명 구속되고 1명 도망갔다가 잡혔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도 쉽게 해소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반론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한 비토 정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연결돼 있었던 중도층에는 별로 없다. 아니 근데 50%가 넘는데 어떻게 중도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50%는 비호감도를 같이 보면 많은 정치인들의 비호감도에서 상당 부분이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정 여론조사만을 놓고 얘기했는데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던 모습들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옛날이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최근 거 안 그래요? 여론조사 하나만을 놓고 보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 개 종합했을 때 어떤 여론조사 종합하신 거예요? 비호감도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그래서 높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만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비호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 관련돼 있었던 여배우 스캔들 문제 그리고 형수 욕설 파동 이런 것들만 끄집어서 계속 돌리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근데 이런 일들로 선거를 지역적으로 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논평가로서 이 두 분 얘기를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싹 걸러드리면 뭐 민주당 쪽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다른 후보 특히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거리가 있다는 거는 객관적 사실이죠. 그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도 홍준표 후보도 아직 대중적으로 확고한 믿음까지 주는 단계까지 못 갔다. 이런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중도층이. 그러니까요. 두 분 다 맞는 얘기 하신 거라고 제가 물 탔나요? 다만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보수 진영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받쳐주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다만 중도층의 마음들을 확고하게 가져가지 못한다는 건 그건 현재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마찬가지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딱 본선에 딱 분명히 가게 되면 중도층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시는 거고. 그렇죠. 무당층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똑같은 얘기죠. 똑같이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는 당의 주류가 흔들고 예. 이낙연 전 총리가 흔들고 심지어 박용진까지 흔드는데도 지지율이 사실 알겠습니다.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그럼 그 중도층 두 분 다 주목한 중도층을 누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그거 이제 본선 그게 이제 게임이죠. 본선에서 그게 핵심이죠. 이제 핵심인 거죠. 네. 자, 여러분 지금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시고 1시 3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 네, 고속도로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은 지났는데요.